일본이 지금 다급하게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퍼진 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섰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라 불리던 도쿄대 교수의 폭로는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방송에서 공개된 중국이 한국에 손 내민 3가지 증거, 한국인들조차 몰랐던 대한민국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87%. 생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진행자가 숫자를 읊었습니다. 오늘 실시된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8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일본 국민 10명 중 9명이 한국을 배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수십 년간 국제 정치를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진행자님, 저는 오히려 다른 숫자가 궁금합니다. 다른 숫자요? 일본 국민 중 몇 퍼센트가 진짜 현실을 알고 있을까?입니다. 진짜 현실이라니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진행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게 분명했죠.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행자님, 바로 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국제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야 당연히 한중 정상회담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소식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일본 국민들이 남의 나라,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진행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야 배신당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같은 편이라 믿었던 나라가 적과 손을 잡았으니.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분노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는 진행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공포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건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예요. 다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분노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포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이건 그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였어요. 일본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와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국민 100%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진행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절박한 상황이라니요? 여기는 일본입니다. 이곳은 경제대국이에요. 우리가 대체 중국이나 한국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게 있나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불안해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더욱 격해졌어요. 불안하다고요? 교수님,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악수 몇 번 하고 사진 찍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해야 합니까? 혹시 중국이 한다는 그 히토류 수출 제한 때문인가요? 그런 걸로 우리가 흔들릴 줄 아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일본은 일본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해요. 다른 나라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진행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인식 때문입니다. 일본은 일본다워야 한다는 그 생각,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만난 게 뭐가 대수냐는 그런 반응 자체가
지금 일본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는 한국이 중국과 만나든 러시아와 만나든 일본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시아의 중심이었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만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진행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담이 상당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한 이야기만 하려면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불쾌합니다. 우리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끝까지 정의를 지켰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당당히 발언했고 중국에 가진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런 자부심이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실제 국내 여론은 믿음직한 총리의 탄생과 새롭게 태어날 일본에 기대를 하고 있죠. 저는 한국과 중국의 회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한국에게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떤 기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도 우리와 함께 미국의 삼각동맹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어도 정상회담에선 한국이 발벗고 나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데 힘써줄 거란 기대 말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점점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최소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만의 이익만 찾기보다 정의를 지키지 않겠냐는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말이죠.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는지 절감했거든요. 진행자님, 어디서부터 설명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가입니까? 진행자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동맹 구조 아닙니까? 미국, 일본, 한국 삼각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가가 아닙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졌어요. 미국을 두고 개별적인 동맹이 연결된 구조일 뿐이죠. 미국과 일본은 동맹입니다. 미국과 한국도 동맹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어떤 공식적인 동맹 조약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은 동맹처럼 가까운 협력국가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아닙니다. 진행자가 손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동맹이든 협력이든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분쟁 상황을 알면서도 중국과 항일 역사를 이야기하며 협력을 논했습니다. 이게 배신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진행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진행자님, 한국이 이익만 챙긴다고 하셨죠? 그런데 혹시 요시다 독트린을 기억하십니까? 전후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비결이 뭐였습니까?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단어에 뭔가 찔린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패전 직후부터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외교 노선인 요시다 독트린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군사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모든 안보는 미국에게 맡긴 채 경제 성장에만 모든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조금씩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우린 번영했습니다. 명분보다 실리에 집중한 결과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어요.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군 물자를 공급하며 부를 축적했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때가 일본의 황금기라고 꼽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우린 약 40년간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 전체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의 4배였던 적도 있었죠. 도쿄 치요다구의 땅값만으로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진지하게 회자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 모든 성장은 바로 철저한 실리주의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냉전 시대 내내 미국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국제 외교에 이익보다 정의를 바란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야말로 철저히 이익을 생각했던 외교 노선을 택했던 국가인데 말이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처럼 중국의 명분을 내세우는 게 더 우려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명분을 중시하는 국가가 됐습니까?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진행자는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일본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적일 거였거든요. 진행자가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중국은 센카쿠 영해를 밥 먹듯 침범하고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위협하죠. 최근에는 군사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으며 이제는 정상회담으로 한국까지 매수해 우릴 압박하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의 어떠한 외교를 추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다카이치 총리님은 일본을 일본다운 국가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경 능력을 갖추는 강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일본의 방식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행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국 배가 우리 영해 근처를 도는 게 위협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해 한복판에 중국이 몰래 건물을 지어버리는 게 더 위협적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진행자님, 이건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서해 바다에는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박아넣은 거대 해양 구조물들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진행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남의 집 앞마당에 남의 허락도 없이 말뚝을 박아버린 꼴이죠. 어찌 보면 우리 센카쿠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물리적인 주권 침해입니다. 센카쿠는 중국 배가 근처를 배회하는 수준이지만 한국 서해에는 실제로 중국 구조물이 박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중국과 웃으며 회담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한국은 우리보다 더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총을 쏘며 불법 어선과 교전합니다. 실제로 중국 어민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죠. 외교적으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분노의 현장 뒷문으로는 중국과 히토류 협력을 논의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합니다. 양손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저는 더욱 중요한 사실을 꺼냈습니다. 진행자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국도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중국과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의 모든 국가 정책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싸우던가요? 진행자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한국은 오히려 정상회담이란 자리에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도 협력을 이야기하고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냈어요. 가만히 두면 계속될 침범을 공론화시키면서도 실리를 챙긴 겁니다. 우린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늘 필요한 상황에서 실리를 추구해 문제를 돌파해왔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도 버블 붕괴 이후에도 우리는 실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바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노련해지고 영리해진 한국이 이번에 중국과의 회담에 임한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죠. 과거에 우리 자신에게서 배워야 할 판에 한국에게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국은 이번 회담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히토류 공급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같은 날 우린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포함한 수백 개의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당했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한이 해제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된다고 합니다. 한한령이 10년 만에 해제되는 거죠.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열린 콘서트 당일에 가수의 마이크가 꺼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중국 영화관에서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슬램덩크가 중국에서 대박을 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진행자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중국은 한국행 관광객을 5배 늘리겠다고 했고 일본에는 관광 자제령을 내렸죠.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전면적인 봉쇄로 확대된 겁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같은 걸 주고 다른 결과를 받은 겁니다. 진행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같은 걸 줬다고요? 그게 뭐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진행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한마디로 일본은 관광 자제령, 한일령, 그리고 히토류 수출 제한까지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그럼 한국은 무슨 말을 했단 거죠? 저는 간단명료하게 답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압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건 외교적 수사 아닙니까?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중국이 저렇게 했단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라기엔 중국이 이 시점에 꼭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였어요. 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언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일본 편인지 아니면 중립인지 혹은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지. 진행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역사적인 관계에서 오는 동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항일 전쟁 승리라는 공통 역사를 지금의 한국과 중국 정체성을 만든 중요한 경험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양국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희생을 치르고 승리한 경험을 동북아 평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 거죠. 노골적으로 일본을 공동의 역사적 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체면과 위계라는 명분을 가장 중요시하던 중국조차 미국과의 철저한 동맹국인 한국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진행자가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들도 간절하단 거죠. 미중 대결이 격화되면서 중국도 우군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전 세계 주요국들 중 명분을 들이밀며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국가는 지금 단 한 국가, 우리 일본뿐이란 겁니다. 저는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우린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과의 분쟁을 만들고 다케시마의 날을 이야기하며 한국과 기싸움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열어놓고 있는 꼴이에요. 진행자가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떠나서 지금 일본 내 여론을 보십시오. 한국은 결국 또 중국의 줄을 섰다. 정의를 지키는 건 오직 일본뿐이다. 한국은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진행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진행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정의로운 일본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진행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야 당연히 원칙을 강조하며 지켜봤겠죠. 우리 정부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아니요. 한국에 매달렸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매달리다니요? 우리 일본이요? 저는 기다려왔던 순서가 온 것처럼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이번 회담은 일본, 한국, 중국 세 정상이 일본에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동아시아 3국 정상회담이요. 우리가 물꼬를 튼 판이었죠. 일본이 주인공이 되어 동북아 외교의 중심에 서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분만 찾다가 중국과 나를 세우며 자리를 비운 사이 한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단독 회담을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빠진 자리에서 그들끼리 만난 거예요. 다카이치 내각은 경악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케시마의 날을 언급하며 한국을 견제했지만 뒤로는 한국 정부의 제발, 일본과 한국의 정상회담 날짜를 한중 회담 직후 가장 빠른 날짜로 당겨달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 직후 관저에서는 정상회담 분석 자료를 대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은 물론이고 민간 연구기관까지 동원됐어요. 요청 기관에 우리 연구원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진행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요 정상회담인이 분석하는 게. 문제는 이 분석의 토대가 되는 요청사항이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향후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파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배제라니요? 우리가 한국에 배제당한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입니다. 한중 관계가 진전될 경우 일본이 외교안 보경제 협력에서 한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진행자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나친 가정 아닙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요청은 가정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느끼는 실존적인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진행자의 충격적인 표정을 바라보며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한국, 일본이라는 구조에서 일본만 따로 남겨질까봐입니다. 저는 요청 문서의 핵심 질문들을 나열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미국과 군사 협력을 유지할 경우 일본은 어떤 위치가 되는가? 한미 간 공급망과 방산 협력이 강화될 때 일본은 필수 파트너인가? 아니면 대체 가능한 국가인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실리를 확보할 경우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진행자가 말문이 막힌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요청 문서에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저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런 표현이 실제로? 네. 일본 정부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필요 없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한국이 중국을 관리하는 법을 먼저 익혀버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어요.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과 맞서는 국가라는 정체성으로 국내 지지율을 만들어 왔습니다. 강한 일본, 굴하지 않는 일본을 내세워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시켰죠. 그런데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혀 다른 걸 보여줬습니다. 뭘 말입니까?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중국에게서 양보를 받아내는 방식 말입니다. 분노하면서도 협력하고 맞서면서도 얻어내는 방식이요. 이 방식이 보여준 건 일본의 외교가 불필요하게 시끄러운 외교였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중 정상회담을 분석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분석한 겁니까? 한국이 중국과 손잡았을 때 일본 없이도 굴러가는 세계를 분석한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뼈아픈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진행자가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일어나지 않은 상황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 핵심만 묻겠습니다. 한국이 우리 일본 대신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 정말 있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질문에 성급하게 답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바로 예나 아니오로 답하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중국이 절대로 일본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가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려나 하는 기대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산업은 일본 기술이 꼭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둘째,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 장비. 셋째, 고부가 산업용 정밀 부품. 저는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세 영역은 오랫동안 일본 아니면 안 된다는 영역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해도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재료와 장비는 일본에서 왔으니까요. 진행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맞습니다. 그건 일본의 자부심이죠. 실제로 자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들어가는 극자외선용 감광액,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단위로 깎아내는 고순도, 화학물질, 디스플레이 패널을 휘어지게 만드는 특수 필름,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초정밀 감속기까지.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며 쌓은 노하우입니다. 매뉴얼로 전수할 수 없는 장인의 기술이 축적된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당당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적 우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위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 왔다는 겁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순간 뒤바뀌었습니다. 2019년 우리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한국과의 분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세 가지 품목이었죠.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더욱 찾게 될 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소부장 국산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본격적으로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한국 기업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양산화했고 현재 일본산 의존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40%가 넘었던 게 6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불화폴리이미드 또한 한국 기업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PI 첨단 소재가 대체 기술을 확보했고 범용 포토레지스트 또한 한국이 국산화하였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물론 EUV용 고급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정부는 명분을 찾는 동안 일본 기업은 실리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의 수출을 금지당한 일본 기업들이 아예 한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진행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쿄오카 공업은 한국의 평택에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바로 옆이에요. 도쿄일렉트론은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웠습니다. 도레이는 한국 공장 생산 라인을 대규모 확장했고 미쓰이 케미칼은 반도체 제조용 특수소재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진행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한국을 제재하려 한 결과가 결국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명분을 외치는 동안 기업은 이익을 좇아 한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일본이 한국에 꼭 필요한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무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내 조국 일본이 더 이상 한국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으니까요. 침묵을 깨듯 진행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관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대체 한국을 왜 저렇게 찾는 겁니까? 아무리 일본을 견제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구애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감정 없이 현실을 답했습니다. 진행자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일본은 이야깃거리 정도일 뿐입니다. 역사적인 공통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꺼내는 대화 소재인 거죠. 본질이 아니에요. 중국이 한국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4가지 사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해달라. 미국과의 국방산업협력을 자제해달라. 미국의 타이푼 미사일 배치를 거부해달라. 대중군사협력에서 미국과 협력하지 말아달라. 저는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죠. 중국의 관심사에 일본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실제 원했던 것들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왜 그렇게 한국에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국도 한국에 절박하다고요? 그 중국이? 네, 절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중국에게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앞서 말한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중국 수출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죠. 중국은 자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군사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이 장비와 소재들이 꼭 필요합니다. 첨단 반도체 없이는 AI도 최신 무기체계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일본을 대체할 한국 기술이 있으니 한국이 중국의 마지막 생명줄이 된 겁니다.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로 한국은 중국에게 가장 변칙적인 국가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적대시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자주 국방을 갖추고 독립적인 국가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계산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한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챙기자는 안미 경중을 이젠 탈피하자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확실히 선회하겠다는 신호였죠. 정권이 바뀐 한국이 마치 중국과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국은 아직 완전히 미국 편이 아니구나 하는. 마지막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매력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표준을 세우려 하고 있죠. 위안화 결제권, 독자 기술 생태계, 중국 주도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진행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국은 현재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까지 중국이 가지지 못한 모든 능력을 보완해줄 국가가 한국이기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제시하며 한국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제시한 조건들을 보세요.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안정적 공급,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 전면 허용, 관광객 대폭 증가, 그리고 경제협력 확대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내놓은 겁니다. 10여 년간 막혀있던 한한령을 풀고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하고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이건 거의 조공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반면 우리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게 뭘 제시했습니까? 우리 총리는 취임 이후에도 한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다케시마를 직접 언급하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말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하며 실질적 이익을 제공했고 우리는 한국을 경쟁 국가 정도로 여기며 견제만 해왔습니다. 과연 한국 입장에서 누가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일까요? 진행자가 말문이 막힌 채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프고 쓰라리지만 저는 그걸 직시해야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행자님,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한국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갈 곳이 없다고
결국 일본을 필요로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진행자가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곧 우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본은 이 회담에서 중국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설명해 주시죠.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재확인, 미국과의 군사 협력 자제, 미사일 배치 반대, 대중 군사 협력 거리두기. 전부 하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금지 목록이에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함께 하자로요. 진행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첫째, 일본은 한국에게 안보에서 제약을 요구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처럼 큰 시장을 줄 수도 없고 압박할 카드도 없습니다. 대신 정보, 해양,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한국이 이미 가진 능력을 공동 운용하자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는 판에 일본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설계하는 겁니다. 견제가 아니라 참여로요. 진행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입니다. 중국은 시장과 보상으로 한국을 흔들었죠. 14억 시장, 관광객, 한류 허용. 우리는 그런 걸 줄 수 없습니다. 대신 일본은 공급망의 깊이로 가야 합니다. 소재 하나, 장비 하나를 파는 관계가 아니라 공정을 함께 설계하고 위험을 같이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이 일본이 빠지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세운 이 상황에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묶어줘야 합니다. 기업 대 기업 관계를 국가 대 국가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진행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군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해야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 진행자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뭡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 중국과의 관계도요? 특히 그 부분입니다.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설적이군요. 중국과 가까워지는 걸 존중하라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는 원래 역설의 연속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고,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압박이에요. 일본은 한국을 파트너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려놓는 척해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대화하는 것,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중국의 구애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한국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빚을 지는 느낌이에요. 일본이 조건 없이 다가가면 한국은 일본이 더 편해집니다. 진행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은 뭡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한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언론에서 일본이 중국보다 더 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건 성공입니다. 중국보다요? 네. 중국은 강한 국가입니다. 큰 시장을 가졌고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국가는 아닙니다. 늘 조건을 걸고 늘 압박하고 늘 눈치를 보게 만들죠.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 진행자가 조금씩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린 아직 게임에서 밀리지 않은 거군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적어도 탈락하진 않은 겁니다. 경쟁에 남아있을 자격은 유지하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결국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모든 걸 걸어야겠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좋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이 중국처럼 막대한 시장이나 정치적 보상을 내걸 수는 없다고 해도 일본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국 한국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먼저 일본이 지금 무엇을 잃었는지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잃었다니요?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의 목표로 17가지 핵심 성장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산업, 에너지, 로봇 산업이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한 분야들이죠. 네, 전통적으로. 과거에 강했던 분야들입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은 모두 한국이 우리를 앞서 있는 분야들입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반도체를 보시죠. 일본 정부가 국운을 걸고 추진 중인 라피더스의 이나노 양산 계획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짚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삼성전자보다 수년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가 2027년에 양산을 시작할 때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따라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제한을 풀려고 하는 이유, 겉으로는 안보 환경 변화지만 속내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분하다는 듯 찡그렸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 호주, 중동 전역에 팔려나갔죠. 한국 방산이 수출, 외교, 기술을 동시에 잡는 걸 보고 우리 정부의 정책이 뒤늦게 방향을 튼 겁니다. 조선은 더 명확합니다. 이제는 미국조차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 조선업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군함까지 한국을 통해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 조선소는 미국 해군의 요구 사양을 맞출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선박을 건조합니다. 일본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 조선업이 지금은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에너지 분야 또한 한국은 이미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체코 원전 수주까지. 우리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원전 산업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로봇 산업만큼은 우리 일본이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야말로 미래의 핵심 산업입니다. 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 이건 아직 우리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조차 분한 이야기를 말해야 했습니다. 이 로봇 이야기가 사실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산업용 로봇, 정밀 공정용 제조 로봇, 여기서는 여전히 일본이 강자입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반도체를 다루는 로봇은 아직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진행자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이야기하는 로봇 산업의 핵심은 인간과 같은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일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말입니다. 진행자님,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테슬라 아닌가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옵티머스 같은. 맞습니다. 현재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는 미국과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유니트리,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세 개 기업이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중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 미국 기업이었지만 2017년 6월 소프트뱅크가 구글로부터 인수하며 일본 기업이 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교수님,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손에 쥔 거였어요. 아틀라스라는 로봇, 백덤블링을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로봇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2021년 우리는 그 회사를 한국의 현대차 그룹에 팔았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프트뱅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대차에 넘긴 겁니다. 11억 달러예요. 지금 생각하면 헐값이었죠. 결과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에서도 우리는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한국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자동차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물류 로봇, 공장 자동화까지 우리가 버린 미래를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기술을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을 통제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뒤처지기 전에 같이 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자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모든 분야에서 한국보다 한 박자 늦었습니다. 반도체도, 방산도, 조선도, 로봇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선택지가 생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요?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선다고 착각하면서 혼자 남게 되겠죠.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선택지가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탈락하지 않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국에게 우리도 여전히 필요한 파트너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자리예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된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필요로 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님,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그게 바로 진짜 파트너십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도,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한국을 아래로 보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진정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대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불편함이 지금 일본에 가장 필요한 감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함은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불편해야 움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자존심은 국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외면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한국이나 중국에게 향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본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걸음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생방송이 끝났어요. 진행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방송 이후 많은 비난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일본의 인터넷은 제 이름으로 들끓겠죠. 한국에 굴복했다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넘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